네, 블랑키의 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랑키는 이제 계몽주의와 사회주의를 잇고 있는 전투적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몽주의는 보통 이성이나 인간 해방 이런 거죠. 이런 행동에 있어서 민족이나 민중의 어떤 운명을 개척하는 영웅적인 혁명이나 어떤 낭만적인 이러한 서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다음에 낭만주의하고 연결했다는 거죠. 이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인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입니다. 블랑키에게 있어서 혁명은 이런 젊은 시기 한때의 열정, 그죠? 낭만주의 이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아주 냉정하고 가혹한 그리고 치밀한 계획에 따른 어떤 음모의 과정입니다. 평생 동안 한 거죠. 젊었을 때 낭만주의가 아니었다. 블랑케 사상은 계몽주의적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자신의 철학을 하나의 완성 체계로 한 것은 아닙니다. 1879년 말년에 블랑키죠. 죽기 2년 전에 런던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철학은 어떤 정치학이나 사회주의의 이론가가 아니라 자기는 어떤 실천적인 혁명가였다 이걸 강조했다고 합니다. 블랑키의 우주관은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이죠. 우주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로 봤으며 그 물질은 무에서 생성된 것도 아니고 무로 되지 않는 어떤 영원하고 불멸적인 것. 그래서 운동의 어떤 물질의 운동의 영원성, 이게 유물론의 기본인데 그러한 유물론은 원자론에서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블랑키도 마르크스와 같이 이러한 유물론, 특히 고대 원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주를 시간과 공간에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나눌 수 없는 것을 봤는데 바로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과 유사한 세계입니다. 이 원자론의 특징은 유물론이고 변증법입니다.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이고 데모크라스에서 이제 에피쿠로스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블랑키는 인간의 사고가 뇌라는 신경 물질의 산물이다. 이것도 유물론이죠. 사고를 어떤 뇌의 기능, 관념은 물질의 기능이다. 사고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뇌의 변화도 유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블랑크에 따르면 의사소통과 사고를 가능케 하는 두뇌가 사회적 진보의 기본적 요인이다. 그에 따르면 근육이 운동에 영향을 미치나 운동 역시 이 근육에 영향을 미치지 당연하죠. 어, 근육이 많으면 운동을 잘 할 수 있지만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뇌는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 역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뇌라는 게 인간의 마음, 생각이죠. 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한 지적인 의식 수준의 노력을 통해서 뇌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처음에는 가족, 연인, 친구에 대한 연민을 느끼지만 이런 것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연대의 범위가 인간 전체에게 확장된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게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연인, 가족으로 확장되고 친구로 확장되지만 어떤 혁명가나 종교적인 열정가의 입장에서는 개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사랑, 휴머니즘이죠. 특히 혁명가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휴머니적인 사고가 뇌로 유전돼 인간의 본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과 관련 없는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휴머니즘이 인간의 본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정한 사고의 경향은 교육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지만 그것이 세대를 걸쳐 본능적 사고로 구조화될 수 있다. 그래서 약자를 도와주려는 것, 그죠? 약자를 도와주려는 이러한 측은지심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관념이 사실은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되면서 본능적 사고로 구조화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생명의 경우에는 동족을 죽이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윤리적인 것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형성되면서 본능적 사고로 구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미성숙한 소년에 대한 교육의 가능성을 중요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노동 해방에서 매우 중요하다. 노동 해방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무지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봤고 물질적 사회적 관계의 발전은 대중의 계몽에 따라 좌우된다고 유물론이지만 어떤 관념, 사상의 중요성을 역시 인정을 한 겁니다. 관념론이 아닙니다. 유물론에 근거해서 사람의 의식과 사상의 중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대중에 대한 계몽 없이는 혁명이나 혹은 자유, 이성 이러한 진전이 있을 수 없다. 그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천년 왕국이 바로 이 대중들에 대한 계몽, 대중이 공산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중들의 정신 상태에 달려 있다. 대중의 계몽 없이 이 공산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면 유물론에서 시작해서 대중의 의지나 사상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어, 우리가 막스주의에서는 반작용이죠. 상부구조, 관념의 반작용을 얘기하고 있고, 주체사상에서 이제 사상결정론 이런 그런 거랑 유사하다. 결국은 유물론이라 하더라도 사상과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중요하고, 단순한 개혁이나 개선은 현재 흔들리는 지배구조를 오히려 강화시키죠. 그렇죠. 개혁, 개선은 지배구조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지배구조에게 정당성을 주면서 오히려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은 죽어가는 카톨릭을 종교를 오히려 살려냈다. 종교 특히 기독교는 인간의 지능, 사고 능력을 파괴했기 때문에 인간의 진보를 말살시키고 있다. 그리고 종교는 맹목적이죠.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게 한다. 자본주의를 포함하여 모든 착취의 물질적인 원인이죠. 이 물질적인 원인. 대중의 무지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착취가 사라지려면 대중이 계몽된다는 거죠. 농민들의 패배 역시 이 농민들이 혁명으로 나오고자 하는 의지, 결의 이러한 것들이 부족했다. 무지 때문이다. 블랑키는 1848년 2월 혁명 직후에 민중들에 대한 계몽이 없는 상태에서 프랑스에서 보통 선거를 하면 혁명을 후퇴시킨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파리에서만 어떤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것이 다수였고 프랑스 전체를 보면 왕당파라든지 봉건 귀족 이런 그리고 농민들도 많이 있었고 농민들은 이런 봉건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혁명 세력이 소수파가 된다는 거죠. 결국 블랑키의 예측대로 1848년 5월 선거에서 혁명파들이 소수파가 됩니다.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죠. 혁명 직후에 소비에트가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재헌의회 선거를 했는데 바로 레닌의 혁명 세력들이 소수파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혁명 직후에 바로 선거를 하면 안 되고 또 대중들의 또 의식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선거가 부르주아에게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였기 때문에 혁명 직후에게는 혁명 세력과 민중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로 바꾸고 나서 선거를 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블랑키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도구에 대한 소유를 박탈당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의 노예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죠. 혹은 농민, 다 어떤 공장주, 자본가나 대지주, 그렇죠. 지주에게 에, 착취당하고 있다. 오늘날 이런 현대판 노예제도, 자본주의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합니다. 강요하는 것은 단지 헌법이나 법률의 조항이 아니라 생산 수단과 어떤 생산 도구에 대한 독점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의 지배죠. 사적 소유권의 보호죠. 이거 헌법이나 법률의 조항이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 물질적인 기반, 경제적 토대는 생산 수단, 토지, 자본에 대한 독점이라는 거죠. 블랑키는 인류의 역사가 이동 생활하는 유랑적인 전원과 목축 생활에서 정착적인 전원 생활로 발전하는데 그에 따른 자급자족 사회에서 노동 분업에 따른 사회로 발전하고 교환의 메커니즘도 더욱 복잡하게 발전하게 됐다. 그래서
생산력이 낮을 때는 이동했지만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분업이 발전하죠. 분업이 발전하게 되고 시장, 교환, 또 사회가 복잡한 계급 사회로 전환되었다. 이런 복잡한 교환 사회에서 교환할 상품의 동등성, 그죠? 어, 평등한, 공정한 교환이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동등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교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바로 이제 이 교환 수단이죠. 귀금속으로 시작한 화폐입니다. 이런 화폐에 대한 이자가 생김으로써 교환의 동등성이 왜곡됐다. 그러니까 이자, 자본. 일하지 않는 불로소득이죠. 자본. 토지의 지대처럼 자본에 대한 이자가 바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일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죠. 반면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하거나 정신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블랑키는 고리대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했고, 그는 노동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직접 이자를 떼는 고리대금을 비난했고, 노동자가 만든 상품의 가치보다 더 적은 임금을 주는 자본가 역시 고리대금 업자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착취하는데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떼먹는 방법과 노동자를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는 방법 두 가지다. 고리대금자의 착취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에 따르면은 아, 이러한 그 착취, 그죠? 자본에 의한 착취 구조를 마르크스가 좀 더 구조화하고 일원화시켰는데 블랑키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자본가의 착취에 대해서 또 금융이죠. 금융, 그 노동에 대한 착취, 이자, 금융에 대한 착취 이런 것들을 어, 동등하게 봤다는 겁니다. 블랑키는 자본가가 경영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나 원자재, 비용, 감가, 삼각비를 받는 것은 정당하나 경영에도 일정한 대가를 줄 수 있다. 최초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자로서 받는 부분은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훔친 돈이다. 그러니까 블랑키가 정당하게 본 건 자본가가 노동한 대가, 경영, 그리고 원자재, 비용, 감가상각비는 이거는 맞지만 자본 그 자체에 대한 이자는 이게 훔친 돈이다. 이런 절도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자본주의에서 배당금, 지대, 임대료, 어음 할인, 담보 비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고 돌려주더라도 자본 사용에 대한 비용, 즉 이자를 책정하는 것이다. 이 점은 농부의 농지 이 소유와 달리 일하지 않고 착취로 축적한 재산은 절도라는 프루동의 주장과 유사하다. 그죠? 프루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루동은 소자산가, 농부, 그죠? 농부나 혹은 자영업자, 그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부 자산을 소유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죠. 근데 대자본가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늘려가는데 이것이 착취한 것이고 바로 그 재산은 절도다. 프루동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축적된 노동이라는 표현 대신에 억압되고 도난당한 노동이라고 주장했다. 막스에 의하면 이제 죽은 노동이죠. 자본의 축적은 과거에 노동자로부터 잉여 노동, 착취를 한 축적이라서 자본가의 자본은 이 죽은 노동을 뺏어간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도난당한 노동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블랑키는 화폐를 폐지할 필요는 없고 화폐의 기능에서 착취와 고리대를 못하도록 제한해서 중립적인 교환 기능에 한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국가의 진정한 부는 농업에 있고 상업은 본질적으로 기생적인 직업이라는 프랑스 중농주의 입장과 유사하다. 그래서 농업 있죠, 농업. 농업은 노동처럼 부를 축적하지만 상업은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지 않는 기생적인 거다. 지금 농업과 같은 생산업이 주가 돼야 되고 상업과 금융과 같은 거죠. 이러한 것들은 생산업을 보조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 블랑키는 생산 과정의 착취 메커니즘보다는 생산의 결과인 생산품의 공정한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 마르크스 답다. 마르크스는 이제 생산 자체죠. 생산 과정 자체에서
노동자를 착취하죠. 잉여 노동의 일부를 착취해서 이 생산 과정에 있어서 착취 메커니즘이지만 블랑키는 그 생산 과정보다는 그 분배, 교환 과정에서의 착취에 더 관심을 갖다는 거. 블랑키가 보기에 그 자본주의 세계는 자본가와 성직자들의 영구적인 음모 조직이고 교회, 진권 거래소, 군대가 바로 그 상징이고 물적 도구이다. 자본주의에서 그 국가, 우편 서비스와 같은 공동 서비스, 군대, 산업 기반은 언젠가는 미래에서 공산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산물이다. 국가 자체를 폐지한다는 마르크스의 입장과 다르죠. 뭐 공동 서비스는 말이죠. 공공 서비스는 공산주의 사회에도 필요한 건 맞습니다. 국가의 교육 시스템은 대중의 계몽을 억제하는 최고의 사회적 범죄이다. 그래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있죠. 그래서 범죄행위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점은 순종적인 군중들이죠. 이거 이 교육에 의해서 양성되고 있어요. 자본가와 귀족, 성직자들의 손에 끌려다니고 있다. 억압을 당하면서도 억압당하고 있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을 마비시키는 게 바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이다. 교회와 군대처럼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기관들의 비용을 누가 대고 있냐? 노동자들이 세금을 대고 있죠. 그래서 자신들의 불행한 원인을 노동자들이 인식하지가 못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교회죠. 교회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블랑키 시대에는 바로 루소, 생시몽, 프리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성교회에 대항하여 사회혁명을 추구하는 무신론적 사회 종교를 창안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신 이런 것들은 부정하지만 이성이라든지 그죠? 선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회에 이로운 이데올로기를 종교처럼 이성의 신, 자유의 신이죠.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로베스피에르가 자유의 신, 이성의 신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루소도 주장했습니다. 아, 뉴욕의 자유 여신상 이런 거죠. 자유를 여신처럼 이렇게 상징화시켜줘요. 사회 종교다. 근데 블랑키는 이러한 계몽적이고 지적 사회 종교 역시 역사적 괴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루소의 사회 종교를 추정해서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에 이성의 신, 자유의 신이라는 최고 존재의 신을 만들어 종교 재전을 강조한 로베스피에르를 비판했다. 압제를 당하고 있는 계급들이 피기 지배 계급이 현실에서 천국을 세우고자 함은 혁명적인 투쟁과 단결, 그죠? 혁명적인 투쟁과 단결을 현실에서 만들려고 하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현실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억압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천국이 불가능하고 죽어서만 천국이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현실의 천국, 즉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려는 것에 에, 의식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배 사상에 복종하게 만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종교와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바로 이런 혁명적인 투쟁과 단결로 나아가게 하게 되는 이러한 의견 통일이 중요하고 바로 그것은 교육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블랑키는 현 권력에 대한 투쟁 없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사실상은 반혁명 세력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다는 거죠. 자본주의 자체를 뒤집어 엎지 않고 어디 산속이나 사막에 가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이러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죠. 생시몽, 로버트 오건, 프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들이 이러한 공산주의 운동은 사회 종교라는 종교적 방법이죠. 특히 뿌리에가 그랬죠. 생시몽도 그렇고 이런 관념론적인 사회 운동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랑키는 이와 다르게 오늘날 유일한 정치적 대결은 사회주의 대 종교라면서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을 주장했고 이 종교는 단순히 기독교, 나 불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것, 자유나 정의, 그죠? 이러한 관념적인 것을 신봉하는 것들, 그러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회 종교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블랑키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로 자처했고 그 당시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죠.
블랑키는 프레테라를 정의를 했는데 1832년 자신의 재판에서 경제적, 정치적 억압을 갖는 민중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점차 실업자를 포함한 노동계급의 의미로 사용됐다. 그래서 민중은 여기서 프랑스 대혁명에서 생큘러트 반바지, 규정용 반바지를 입지 않는 사람들 민중인데 그 민중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상점의 직업, 상점에 서 있는 직원, 그리고 아주 작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프로레타가 점점 실업자를 포함한 노동계급의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 구조와 블랑키의 의식 변화에 따라 민중과 지배 계급이라는 사회 대립도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 대립으로 구체화됐다. 이게 사회 대립이 계급 대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로. 블랑키는 노동자들이 봉기를 통해 권력을 잡아야 하지만 공산주의 경제는 노동자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민들을 위한 거죠. 상보상조와 연대의 가치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고 이러한 공산주의가 실현되려면 모든 인민들이 공산주의 사상이죠. 이런 것들을 교육, 계몽대에서 나서 가능하다. 노동자가 집권을 하는 사회주의와 달리 이 공산주의는 봉기의 문제가 아니라 계몽과 교육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피지배 계급이죠. 민중이 집권을 잡는 이 사회주의는 무장을 통한 봉기이지만 사회주의가 되고 나서 민중이 집권하고 나서 진정한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은 폭력혁명을 통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민들과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혁명이지만 공산주의는 건설이다. 이런 말과 비슷하죠. 물론 노동자가 봉기를 통해 집권하는 것도 집권할 만큼의 노동자가 그러한 봉기가 조직돼야 되고, 그죠? 음모주의자들은 노동자에게 이러한 봉기를 선동해서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으로 나서겠다는 이런 혁명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블랑키에게 서 소수의 가들이 이 군중 속에서 감행하는 봉기는 사실은 다수의 군중들에게 혁명의 필요성과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군중들을 혁명으로 이끄는 계몽의 실천이다. 소수의 음모가들이 하는 건 사실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에게 혁명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몽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블랑케는 1848년 2월 혁명 직후에 임시적인 사회공화국과 1811년 파리 꼬미면을 노동자의 집권 과정으로 봤다는 겁니다. 블랑키는 선거를 통한 혁명의 가능성을 부정했지만 선거가 혁명적인 선전을 보장하는 경우에 그 무대를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랑키는 말년에 실제로 아,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의원이죠.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블랑키는 사회의 부담과 혜택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그것을 이제 궁극적인 목표, 즉 공산주의로 삼았고 공화국이나 보통 성업국이나 의회 같은 이러한 정치적 권리는 공산주의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봤을 뿐이다. 블랑키는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혁명을 한다는 핑계로 이러한 보통 성업권 공화국 의회 같은 이러한 정치 제도나 정치적 권리를 악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계몽돼서 바로 소수 엘리트를 견제해야 된다. 1848년 혁명 직후 블랑키 주자들이 임시정부에 보낸 요구서에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등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요구로서 노조를 억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즉 노동자 결사금지법 이런 걸 폐지하죠. 모든 노동자를 국민 방위대로 고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작업장이죠. 사회가 실업자들을 고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1848년 이후에 국민 작업장으로 됐지만 실업자를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자본가와 농민,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이 세금을 내죠. 그거에 대한 반발이 강했습니다. 파리 꼬움에서 블랑키 주자들의 요구와 활동에서 보듯이 실업자를 무장하는 것은 봉기의 대중적인 주체인 노동계급을 무장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실업자를 무장하다. 즉, 노동계급이 무장되는 거죠. 무장하면서 또 월급까지 받아요. 뭐 생존권도 보장되고, 상비군과 성직자에 대한 공격과 함께 블랑키가 죽을 때까지 견지한 대표적인 노동자 집권의 방법이고 사회주의적 요구다. 즉, 노동자를 무장하는 것, 특히 실업자를 무장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 거죠.
블랑키는 파리꼼이 진압된 이후에 제3공화국에 대해서 겉으로는 공화국이지만 실제로는 온건공화주의자로 위장한 군주제의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고, 언제든지 왕당파에 의해 군주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공화국을 혁신하여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과도기로 봤다. 즉 과도기인데, 이러한 온건공화주의가 어디로 갈 것이냐, 후퇴해서 왕당파의 군주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공화국이 발전해서 사회주의로 할 것이냐, 이 과도기 다 투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지역 차원에서 실업자와 같은 노동자들을 국민 방위대로 조직하는 것은 제3공화국을 군주제로 복원시키려는 이러한 친위 쿠데타를 차단하고 노동자 집권의 도구로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 즉, 노동자 군대. 노동자 군대는 왕당파의 군주정을 받고 사회주의로 나갈 수 있는 토대다. 블랑케는 혁명 이후의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바가 없지만 인민의 친구라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생시몽의 공동체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공동체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최초의 공동체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보다 앞세우면서 자신의 필요 때문에 공동체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차 공동의 목적을 더 중시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를 추구해왔고, 개인들은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공산주의죠. 그래서 진보란 개인주의가 약화되는 과정이고, 연합주의, 공동체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연합주의가 바로 공산주의다. 원시 공산주의는 사냥 도구를 제외하고 공동으로 소유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공산주의라고 볼 수 없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농민에게 배분하는 것, 즉 소유를 분할하는 것은 공산주의 자체가 아니지만 집단적 소유로 나아가는,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어, 대지주나 대자본가의 재산을 몰수해서 이것들을 분할하는 것이죠. 분할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초보다. 블랑키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봉기주의자인 급진적인 자코뱅파죠. 베베르, 바베프, 보나르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다 무상계급의 무장봉기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오나로띠와는 1830년대 파리에서 개인적인 교류를 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바베프와 부오나로티는 둘 다 1832년에 혁명 조직인 까르보나르 인민들의 친구의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베프는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있었지만 바로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부오나로티와 같이 활동했는데 바로 이들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부터 있었던 카르보나리라는 비밀 결사 조직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같이 활동했고 이런 바베프가 사형을 당했지만 그 사상을 바로 부오나로티가 갖고 있으면서 블랑키로 전수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베프를 정신을 계승한 부오나로티와 블랑키 모두 다 같이 이 반란 1834년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리옹과 파리에서 재판정에서 출두를 했습니다. 특히 부오나르트는 1835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증인으로서 블랑키를 편지에서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제 블랑키의 문헌에서 바베프와 부오나르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거의 없다. 부오나르티가 블랑키를 언급했다는 거죠. 카르보나리 당은 1820년대 그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전에 프랑스 혁명 시기에 태동했다가 이탈리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비밀 결사 조직이죠. 그래서 블랑키는 4명의 카르보나리 당 당원들이 처형되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의 혁명적 삶에 감동해서 카르보나리 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블랑키가 조직 규율이죠. 이러한 조직의 모델을 카르보나리 당으로부터 인수받았다. 그래서 철저한 비밀주의에 근거하고 피라미드식 조직 방법. 회원들은 각자 고립된 세포죠. 세분화시켜서 상호 보완을 철저히 하는 것, 소수의 비밀스러운 지도부 등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바로 이제 어, 카르보나르당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빌려왔다. 블랑키는 음모주의자들의 봉기 이후에 소수의 혁명적 독재가 필요하다는 파리 독재론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바베프의 소수 독재와 같은 의미다. 블랑키의 혁명 전략은 첫째는 음모 조직이 이 혁명적인 엘리트들을 조직하고 이들이 대중과 은밀하게 연계되면서 선전과 선동을 전개하는 거고, 둘째는 어떤 정해진 특별일, 특히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에 봉기와 파괴를 감행하는 거고, 그 현장에서 미리 소수 엘리트 조직이 이 준비한 무기죠. 그 무기를 현장에서 대규모 노동자에게 줘서 무장을 시켜서 혁명 군대로 만든, 즉 현장에서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 이게 막스와 다릅니다. 막스는 혁명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미리 조직하는데 대중들을 블랑키, 소수 엘리트, 봉기주자들은 대중들을 현장에서 조직한다. 블랑키는 소수 정예부대를 훈련시키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점거할 대상을 미리 정하고 군중을 현장에서 군대로 조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일이 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봉기를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독재적인 지도부를 세우고 전쟁 후에는 파리를 지배할 파리 독재 정부를 수립한다. 이렇게 바로 독재 정부, 또 프레타 독재의 원형이죠. 레닌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는 블랑키주의와 달리 봉기의 주체를 소수의 음모가가 아닌 선진적인 노동계급으로 봤다. 엘리트들의 분노가 아니라 혁명적인 인민들의 분노를 이거를 조직한 게 막스주의라는 거죠. 인민들이 행동의 선봉에서는 혁명적인 정세, 막스와 레닌은 소수 음모가들이 어떤 정해진 날에 봉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분노죠. 대중들의 분노, 불만이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인 정세를 중시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블랑키는 혁명의 객관적인 조건과 노동계급 다수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사, 사전에 철저하게 조직하는 방식이 아니다. 블랑키는 음모가들의 봉기를 목격한 인민들이 현장에서 봉기에 가담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블랑키가 여러 번 봉기했을 때 현장에서 대중들이 가담한 적도 있지만 가담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주의와 블랑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